네, 뭐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제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를 조금 하고 이제 국회랑 청와대에서 주로 이제 입법 영역 혹은 정무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좀 현장에서 다 못하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글로 좀 써보자 해서 지금은 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외롭지 않을 권리랑 후보단이라는 게임을 첫 책을 썼고, 지금은 MBC 라디오에서 여기도 이슈라는 코너를 시선 집중해서 이제 고정 출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황교영이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시선 집중 여기도 이슈에 자주 올라가니까요. 네,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책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책 제목이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낯설다. 좋게 말하면 뭐 신기하다, 나쁘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반응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점에 가면 외로움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죠. 뭐 정말 막 거의 한 섹션, 한 코너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애인이나 친구를 만드는 법, 혹은 뭐 나 스스로를 잘 달래서 외로움을 줄이는 법, 뭐 다양한 책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모두 사적인 노력의 영역이라면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외로움도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이제 공적 개념인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 서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2013년 4월 26일 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용해인 의원 대표 발의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고요. 또 이제 발의와 동시에 또 이제 아래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에 대한 반대 여론도 지금 공간이 이제 국회 정론관 같은 공간이죠. 같은 이제 백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회에 들어와 있어서 오늘은 생활동반자법이 무엇이고 어떠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생활동반자법이나 혹은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족과 법, 가족과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먼저 좀 짚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A씨와 B씨가 원래 부부였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회복지 혜택을 위해서 일종의 위장이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위장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위장이혼을 할 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뭐 죽기 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할 거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부인인 B씨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인 A씨가 사망한 B씨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렸다가 이제 공문서에 관련된 범죄로 기소가 돼서 이제 뭐 벌금역을 조금 받게 된 사건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현대에서의 가족이라는 것이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A와 B씨의 어떤 친밀성, A와 B씨의 사적인 감정들 혹은 뭐 경제적인 공유들 그런 것들은 사실 여기서 실질은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어떤 A씨와 B씨의 어떤 법적 선택에 따라서 부부였다가 이혼이었다가 뭐 사망 후긴 하지만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서류상 법적인 가족관계와 이 가족관계의 실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틀어질 수 있구나. 근데 그 틀어지는 원인은 뭐 사회복지적인 원인이라던가 행정적인 뭐 어려움이라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법적인 가족의 틀과 사람들이 친밀성을 느끼는 가족의 실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상이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생활동반자법은 이제 동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동거라고 하면 어떤 떠오르는 전형적 이미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뭐 각자의 경험들이나 혹은 뭐 그런 것들에 따라 다를 것 같지만, 그래서 약간 우리 사회가 동거가 뭔가, 동거 가구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걸 얘기하기 전에 동거가 뭔지를 좀 스케치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이건 지금 채널에서 방송하고 있는 결혼 말고 동거라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지금 한 17화? 나름 뭐 소소하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커플들이 나와요. 다 이제 뭐 이성의 커플들이긴 한데 뭐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좋을지, 뭐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동거를 하는 경우, 결혼 제도란 거에 대한 제도의 확신이 없어서 동거를 하는 경우, 혹은 뭐 이 사람도 좋고 결혼 제도도 있는데 내가 어떤 싱글맘이어서 새로운 아빠와 내 아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결성해서 동거.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데 물론 이분들이 다 이제 출연료 받고 뭐 출연을 하는 거겠지만 굉장히 나와서 자신의 삶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커플들이 수십 쌍씩
나오고 있고 그 하나의 고정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젊은 이성의 커플들 사이에서 동거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좀 흔한 동거의 양상일 것 같은데 몇 개만 더 볼게요. 근데 이게 꼭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분 뭐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 방송인 김구라 씨죠. 김구라 씨가 이제 뭐 이 아들도 뭐 연예인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사가 굉장히 유명해서 뭐 이혼을 굉장히 좀 본의 아니게 시끌벅적하게 이혼을 하시고 그게 뭐 2017년인가 뭐 그 이혼을 하죠. 그리고 2019년에 자기가 고정적으로 이제 MC를 하고 있는 SBS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새로운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부부 예능, 지상파의 부부 예능인데 그러면 우리 사회 어떤 뭐 이 콘텐츠의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중장년 이상의 사람들이 주로 시청하는 뭐 가족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나와서 김구라 씨가 내가 동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논란, 충격, 해명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죠. 아, 잘 됐다, 축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게 너무 스무스하게 지나가서 오히려 우리가 잘 캐치를 못하지만 이런 어떤 중장년들 사이에서도 동거가 그렇게 낯설지 않구나. 오히려 굉장히 어떤 이 사람의 사연, 이 사람의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부드럽게 축하한다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어떤 성애적, 이성애자들 사이의 성애적 관계의 동거도 있는데 이 책은 2019년에 나온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인데 혹시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팔린 2019년에 뭐 올해의 책으로도 많이 꼽힌 책인데 이 두 분들은 뭐 레즈비언 관계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친구인데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를 못 사서 그럼 우리 둘이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사보자. 라고 해서 뭐 당시 이제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같이 구입해서 같이 살게 되는 이야기인데 뭐 책이 뭐 이분들이 글을 잘 쓰셔서 많이 팔린 것도 있지만 이게 젊은 여성들 사이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게 그런 만큼 이런 삶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거라는 별개로 하나의 로망, 하나의 낭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서 저도 이 책을 보고 이걸 조금 더 정책적으로 설명해주는 책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제 책의 좀 속도를 높이게 됐는데 이 책만큼은 많이 못 팔았거든요. 네. 뭐 그렇죠. 제가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시골 마을. 춘자 할머니가 매일같이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억순씨! 억순씨! 야, 우리 보람색이 땅콩 보려고 하네. 뭐 이렇게 한 보따리 사왔나? 여러분 한번 각게 물어봐라, 이빨 성하게. 올해로 8순인 두 할머니. 사이좋기로 소문난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할멈명가. 할멈명가. 누가 할멈이고 누가 영감? 내가 할멈명가. 미장원에 가도 영감 안 왔어요, 그래. 미장원에 가면 여기 안 오고 나만 가면 영감 왜 안 왔어요, 그러고. 여기가 가고 나가 가면 할멈 왜 안 데리고 왔어요, 말을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그래요. 할머니 마음 드세요? 안 들어. 안 들어도 억지로 산 거예요. 오래전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먼 타지에 보낸 사연이 꼭 닮은 두 사람.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만 하면 괜찮지. 근데 이제 만약에 아프고 그래 보면 그것이 이제 성가시지. 그래도 먼데 있는 자식보다 몇 배 육사람이 낫다고. 그러니까 같이 온 친구가 좋고 같이 온 이웃이 좋지. 이웃이 좋지. 그러니까 그냥 급하면 불러도 많이 아파서 가갖고 내가 보호자 되고 이거 내가 더 많이 아프면 얘가 나를 보호자 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까요? 안 먹어져. 한 줄은 못 먹기 싫어. 안 먹어져. 먹었는데. 사람이 필요해. 솔직한 말이지. 맞아요. 외롭고 밤에 자다가도 막 괜히 혼자 외로움이 타기 시작하면은 괜히 눈물도 나고 그래. 자, 이분들은 이제 뭐 약간 시골 지방에서 이제 1인 가구, 서류상으로는 1인 가구겠지만 사실 거의 동거하다시피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1인 가구라고 하면은 딱 막연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청년층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제
성별과 연령대를 동시에 어떤 분류를 했을 때 가장 흔한 1인 가구 유형은 70대 이상의 여성 노인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분들한테 예전에 1인 가구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독거노인 뭐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분들이 사실 70대가 된다고 해도 요새 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90살까지 살거나 그 이상 사는 것들이 굉장히 또 흔한 삶의 모습이 되고 있어서 노인 1인 가구로서 살게 되는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보시면서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가 생각난다 뭐 그러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밤에 너무 외롭다. 가만히 있어 눈물이 난다. 그런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의료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외로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뭐 뒤에 인구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할 건데, 그래서 내가 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생활동반자법을 누구를 대상으로 설득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물론 내가 당장 동거를 하고 싶고 뭐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혼자 두기에는 걱정되는 이 어설픈 효자 효녀들, 또 반대로 약간 어설픈 불효자 불효녀들이 야, 이 생활동반자법으로 우리 엄마가 친구랑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위급시에 뭐 좀 다 낫지 않을까?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농담으로 할 정도로 좀 모두에게 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아 이거 좀 해줄래? 나 지금 됐어. 근데 진짜 시설을 떠나는구나 느낌이 들긴 들어요. 설레요? 네? 설레요? 설레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이 뭐 희영이랑 원미 다 이름하고 어떻게 네 이거 되게 어색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사람들이 저랑 그냥 잡혀가지가 않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잡힐 때 시험 확실히 눈이 한두 개 안 보니까 불편해요. 네, 장애는 아닌데 내전증도 좀 있어갖고 혼자 살 때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긴 하죠. 내전증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20년 가까이 됐네 시설에. 아마 3살? 3살 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냉장고 정리도 하고 힘들다 성원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 성형이랑 앞으로 어떻게 살까? 잘 살아? 못 살아? 여보세요. 지금 처음으로 두 분이서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장을 봐셨고 독립하고서의 첫 요리 하는 날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오늘 첫날이라고 봅니다. 본인들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은 되게 큰데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에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두 분 다 이제 거의 평생 이제 장애인 뭐 거주 시설에서 살아오신 분들인데 뭐 지금 혼자 살기에는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뭐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분들이 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주로 엄마나 어떤 집안 어떤 여성의 거의 전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시설에 갇혀서 이분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거의 뺐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그냥 배제하면서 이분들의 그냥 목숨만 살려놓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뭐 인권이나 다양성의 문제들이 중요해지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자립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런 뭐 다양한 동거 실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준석 당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도 전에 이제 뭐 전장현이랑 토론회 하면서도 뭐 시설의 문제를 또 얘기를 해서 논쟁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돌봄이 좀 필요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같이 살면서 자립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서도 동거가 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지난 2월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뭐 다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보셨을 텐데, 동성 부부죠. 이제 법원에서는 동성 부부라는 표현은 안 쓰고 동성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 동성 부부들이 그냥 뭐 같이 살고 싶다, 뭐 우리가 존재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정책적 권리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고, 그것이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 아직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2심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날 정도로 이 성소수자 커플들의 문제도 그냥 단순히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다양성의 차원에서 인정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정책적 자원들,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적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를 던지고 있다. 제가 굉장히 다양한 동거 사례를 나열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거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도 막연하게 어떤 특정 케이스만을 좀 우선해서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좀 젊은 이성애자 커플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뭐 쿨하다, 뭐 혹은 인정할 수 있다, 혹은 뭐 그래서 철없다, 그래도 약간 좀 걱정된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동거를 너무 하나의 케이스로만 생각을 하면 이 문제를 좀 풀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같이 살고 싶어하고 누구와 같이 살고 싶어하는 문제가 이미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런 스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주 생계를 공유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응답이 밑에 두 번째 항목인 법적인 게 가족이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높고, 이런 것들은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는 조사도 뭐 76.9%로 굉장히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생각보다 뭐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관계에서 법을, 저는 이제 주로 입법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법을 사용하시는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입법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도 많은 법들이 정의 조항부터 이 법의 목적 1조 목적은 어쩌고 2조 정의는 뭐는 뭐라고 한다, 정의 조항에서 하는데,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좀 시작하는데 왜 이런 정의를 내려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할게요. 생활동반자 관계라는 거는 혈연이나 혼인이는 민법상 가족이 아닌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인데, 1, 2, 3번은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고 4번이 중요한데요. 함께 살면서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가 가족이냐 혹은 누가 나에게 친밀한 사람이냐는 정의는 개개인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법적으로도 인정돼야 되고 부양 의무도 해야 되고 그래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미국에 있는 친구와 매일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난 이 친구 없이 살 수 없고 나의 일상을 이 친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혹은 하다못해 반려동물도 가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가족이냐, 누가 나에게 가장 친밀한 사람이냐는 질문은 사실 사적인 감정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의 정의를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어쨌든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페이스타임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 사용료를 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합의하에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과 감정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는 하나의 우리가 좀 정책적 대상으로 삼아보자. 그러니까 4번은 제가 좀 임의로 그은 많은 친밀성의 스펙트럼 속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정책 대상으로 일단 논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임의적으로 선을 그은 건데, 이 의미적 선을 어디다 그어야 되는지도 하나의 좀 논쟁거리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동거와 부양의 의무가 있는 관계를 법적 대상으로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건 이런 생활동반자 관계를 첫 번째로 국가에 등록을 하면
두 번째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과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거는 어떤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던가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 뭐 굳이 거칠게 얘기하면 행정법적인 좀 영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좀 간과하는 것들이 이들 사이에서도 민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이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방법, 뭐 재산상의 분쟁, 가정폭력의 문제, 그런 둘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사실 현대 가족법이라는 거는 3번의 문제를 계속 어떻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할 것인가를 발전시켜온 역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호주제를 폐지하고 뭐 이혼제도를 바꾸고 그런 것들인데 지금 어떤 법의 가족들은 그런 것들 하나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이 정도로 좀 견고하게 약속한 동거의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사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공정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생활동반자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동반자법을 결혼이랑 좀 비교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결혼은 우리가 뭐 실제 그 부부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별개로 전제 자체는 성애적인 관계, 이성애자들 사이에 성애적인 관계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조의 의무 같은 게 발생하는 건데 여기서 뭐 둘의 성별이나 어떤 그런 같이 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영원한 관계도 전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결혼 사실 뭐 이혼이 많이 하고 있으니 뭐 이혼이 흉도 아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검은머리 팥볼이 될도록까지 하는 것이 결혼의 전제라면 뭐 영원한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어떤 일정 기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같이 살면서 좀 일방의 원해도 해소가 가능한 대신 뭐 그 해소하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재산 분할이나 뭐 손해배상의 문제를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혼보다 훨씬 가볍고 뭐 캐주얼한데 하지만 캐주얼하지만 둘이 살 때 실제로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성인 둘이 같이 살 때 뭐 행정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가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춘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뒤에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이건 뭐 그냥 정의를 좀 한 거니까 의문들은 계속 좀 가지고 논의를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죠. 뭐 1인가가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뭐 반복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하신 연사님들도 충분히 강조를 하셨을 것 같은데 2021년 통계로 700만 가구, 뭐 700만 명이 넘어서서 이미 가장 흔한 유형이 되었고 이것들이 뭐 2030년, 2040년이 될수록 더 폭증할 것이다. 근데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이제 통계청의 추계인데 2040년에 900만 명이 될 거란 통계청의 추계도 보수적으로 추계한 거다라는 뭐 비판도 있고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빠른 속도로 이제 노령층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1인 가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떠올렸어요. 결혼은 아직 하지 않은 청년기에 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사별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 2000년 통계를 보시면 이 노란색이 지금 미혼자 1인 가구인데요. 대부분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미혼 젊은 층의 미혼 1인 가구가 많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남성보다 오래 살기도 하고 과거 뭐 남편보다 좀 젊은 나이에 남편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사별층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남녀를 합치면 약간 U자 형태의 1인 가구 좀 이게 얕은 깊은 U자 형태의 1인 가구 분포를 띄었다면은 2015년 통계를 보시면 미혼자 자체도 굉장히 절대적인 수가 늘어나지만 우리가 고령 사회가 되면서 사별하는 사람들 전통적인 1인 가구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층들도 폭넓게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층, 중년층 보시면은 특히 남성의 변화가 굉장히 극적인데요. 남성은 사실 중년층의 1인 가구가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수로 1인 가구가 폭증한 걸 보일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서 이제 우리 윤봉기 씨도 청년기에 결혼 불능 세대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중년기가 돼서 이제 또 개정판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진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호라비, 과부
그런 말들을 해서 예전에는 중년의 성인이 배우자가 없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배우자는 뭐 하세요? 뭐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들이 결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좀 굉장히 결례고 그렇다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사실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년층에서도 1인 가구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 모든 세대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좀 얕은 U자형의 형태로 좀 바뀌고 있고 2020년 통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추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를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설명하기 전에 앞에 것 같은 통계청 자료고요. 이 자료는 누가 만든 자료일까요? 일단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KB 국민은행에서 만든 자료예요. 저 색깔이 약간 국민은행 색깔인데 그 뭐 국민은행한테 고맙다라고 말하려기보다는 이렇게 좀 금융회사에서 사람들이 1인 가구들도 어떻게 돈을 쓰고 살까, 어떻게 변화할까를 예측할 정도로 이미 어떤 시장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통계청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뽑아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KB의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왜 1인 가구가 됐느냐, 뭐 중복 응답이 가능하지만 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됐다기보다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1인 가구가 됐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 5명 중 4명은 비자발적 요인이 어느 정도는 섞여서 1인 가구가 되었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그것이 2년 만에 또한 15%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물론 약간 이렇게 튀는 건 통계상에 좀 문제도 있겠지만 내가 뭐 딱히 막 독립적인 생활이 엄청 좋아서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악착같이 거부하는 사람이어서 혹은 뭐 그렇다기보다는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1인 가구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비자발적 1인 가구니까 그러면 1인 가구를 해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는 결론이 다다랐는데 옆에 그래프에 보면 1인 가구가 내가 계속 할 것 같냐라고 했는데 1인 가구가 해소될 가능성이 1인 가구가 지속될 의향이 높다는 사람이 과반이고 1인 가구가 아니고 내가 뭐 가족을 이룰 것 같다고 답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 반반인 것까지 아니면 거의 90% 정도 사람이 1인 가구가 빨리 해소될 것 같지 않고 내가 앞으로도 1인 가구로 살 것 같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딱히 원해서 1인 가구가 된 건 아닌데 1인 가구로 살 것 같아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방법이 없다. 뭐 방법이 있으면은 내가 얼마든지 가족을 꾸릴 생각도 있다라는 응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내가 누군가랑 가족을 이루고 싶어 법적으로 라고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 하나밖에 없고 물론 뭐 입양을 통해서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결혼이라는 제도 어떤 이성애자들 사이에 결혼 정년기에 사이에 할 수 있는 결혼이라는 한정적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고 있지만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설명하지 않아도 1인 가구라는 것들은 건강, 외로움,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안전의 문제들이 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제도 밖에서 그냥 동거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뭐 그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TV 프로그램에 등장할 정도인데 이건 비친족 가구 추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계청에 인구 통계를 할 때 이제 뭐 내가 비친족인 사람이랑 살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이것보다 굉장히 많을 텐데 그 통계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좀 그래도 추이만 봐도 2015년에 비친족 가구 랑 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7.2만 명이었는데 불과 6년 만에 2배가 넘어서 101.5만 명이 들어서고 가구 수로도 47.3만 가구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통계가 굉장히 축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거를 뭐 통계 조사에서 그렇다고 대답할 정도로 자기가 동거를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동거를 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나라 통계가 굉장히 부족해요. 이제 OECD에서는 동거동의 삶의 방식으로 하고 뭐 생활동반자법 유사한 제도가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도 대부분 굉장히 상세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진 않고 있는데 보시면 2010년에는 뭐 동거라는 거는 뭐 이성이랑 하건 뭐 친구랑 하건 약간 대부분 좀 젊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44.3%가 20대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2021년에 또 비친족 가구원들 대상으로 당신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20대는 20%밖에 되지 않고 우리 30대, 뭐 40대, 50대 이게 모든 연령에서 동거 인구가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통계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사회 경제적 문제를 자세히 보긴 어려운데 몇 가지 좀 추론할 수 있는 통계를 가져와 보면요. 친족 가구 61%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비친족 가구는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 우리가 뭐 아파트가 조금 더 비싸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아파트가 아닌 환경에 살고 있었고 자가 비중도 68%가 친족 가구는 자가에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비친족 가구는 자가 비중이 22%밖에 되지 않았고 반면에 월세 비중이 45%나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한 계층이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칠게 요약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동거가 하고 늘고 있는데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서 뭐 혼인이란 제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혹은 뭐 혼인이란 제도에 들어갈 수 없는 친밀성을 갖고 있어서 뭐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동거라는 실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동거라는 문제가 뭐 개인의 다양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비용의 측면에서도 이제 1인 가구의 폭증과 동거의 문제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2010년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의 그래프인데요. 제일 위에 연두색 꺾은선 그래프가 사회복지 전체 재정 규모를 나타내는 건데요. 2010년에 보시면 70조 정도를 우리가 사회복지 재정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에는 140조 정도를 썼대요. 이제 뭐 이게 뭐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약간 사회복지 재정 규모가 너무 튀어가지고 제가 일단 2019년까지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뭐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한 9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고 우리가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좀 더 빠르게 증가하지만 보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도 꾸준히 사회복지 재정 규모가 증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동안 거의 2배를 늘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선진국이 됐냐라고 국민들이 체감을 하느냐 혹은 뭐 체감하지 않더라도 뭐 노인 빈곤율이나 그런 데서 좀 괄목할 만한 개선이 됐느냐 별로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겠죠. 우리가 계속 뭐 사회복지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시기에 어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제도 또 기초연금 뭐 또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아동수당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덩치가 큰 사회복지 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체감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지금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국민들의 체감이나 실질적인 데이터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에 처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혼자 살면은 생활비가 더 든다라는 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뭐 누구나 들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는데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혼자 살다고 냉장고 세탁기 없이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지붕이 달린 가구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 때문에 가구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1인당 생활비가 증가한다는 걸 굉장히 경험적으로 할 수 있고 그건 사회복지 어떤 국가의 기본적인 생계를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책임져야 될 국가에게도 마찬가지 책무로 다가오게 됩니다. 2020년에 생계급여표를 보면요.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52만 원 정도인데 2인 가구는 인당 45만 원 정도 3인 가구는 지금 38만 원 정도가 되죠. 4인 가구는 뭐 30만 원이 간 넘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어서 사실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 이제 고독사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위험의 순간을 대처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자꾸 죽으니까 공무원들도 한 번 더 들여봐야 되고 그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통반장들도 막 동원하고 통반장으로도 다 안 되니까 무슨 수도검침원, 뭐 우체국 택배 배달원, 뭐 도입할 수 있는 모든 지금 행정적 서비스들이 1인 가구들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쓰이고 있고 뭐 그 사람으로도 안 되니까 무슨 AI나 IoT 기술을 도입해서 무슨 수도를 며칠 안 썼다, 뭐 전기불을 안 켰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동원할 정도로 1인 가구가 살아있는지조차를 확인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비용을 쓰게 되는, 특히 1인 가구에서 노인층이 많아질수록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고, 이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특히 기초지자체장 출신의 뭐 의원들이나 기초지자체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면서 자기가 고독사를 막지 못했을 때의 허무함, 고독사를 막지 못했을 때 무능력감,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거는 뭐 사람들이 외롭다 차원을 넘어서 나는 뭐 가족이 막 100명씩 있고 가족이 4명씩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적인 뭐 좀 수준의 이제 문제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뭐 밥을 한 끼 해 먹어도 집에 식구가 있고 그러면 어디 콩나물이라도 묻혀서 이렇게 내놓을 때도 혼자 있으면 3분 카레 먹고 막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가족이 있으면 뭐 한샘이나 이케아라도 갈 거, 혼자 사면 그냥 뭐 아무도 안 보니까 다이소 가서 막 이도 잘 안 맞는 거 사서 5년씩 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의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뭐 노동력이 재생산 안 되는 것도 물론 그렇고 이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저렴한 물건으로 당장 하루하루 생존하는데 벅차다 보니까 그 이상 수준으로 소비가 잘 늘어나지 않으면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서울경제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서울경제 같은 보수적인 경제지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주도하면서 다룰 정도로 뭐 시장에서도 우리 사회 고독의 문제, 사람들이 더 이상 가족을 이루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던 정부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때 건강가족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하면서 여기 뭐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뭐 대한가족을 위한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뭐 법률은 혈연 위에 서로 돌보는 대안적 가족에 대한 사회 구조로서의 뭐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뭐 피부양자 문제도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으로 세울 정도로 이것이 어떤 뭐 가족제도를 거부하는 급진적인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는 개인적인 문제들, 또 우리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데 좀 한계에 봉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공식 계획에 반영제동 수준까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1, 2, 3, 4년 차 때까지는 이걸 좀 계속 고민만 하다 해결하지 못하다가 이제 뭐 4년 차 때 이런 계획을 수정을 했는데 안타깝게 좀 정권이 바뀌면서 별로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데 뭐 윤석열 정부의 여성 정책이나 가족 정책이 어떻게 될지 자체를 사실 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막연히 보수적일 것이다라는 감정적인 어떤 메시지만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막 분명 그냥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걸 뭐 쏟아내겠다 그런 어떤 선언 정도만 나오고 여성가족부가 약간 좀비 상태로 죽지도 살지도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이게 차라리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됐으면 계획을 명확하게 세울 텐데 약간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현행까지 아직의 정부의 공식 계획은 이건데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의 공식 계획은 이제 뭐 다양한 뭐 대안적인 가족들이나 뭐 생활 공동체, 여기서 생활 동반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공동체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뭐 가족 계획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까지는 합의가 돼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앞서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 보수적인 시각에서 봐서도 이제 이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기에 작년 9월에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을 안 하고 현행대로 두겠다. 현행에 이제 혈연과 혼인만 가족으로 보는 현행법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선일보에서도 뭐 스트레이트 기사로 다루긴 했지만 일면에 그 이야기를 실으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었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특히 잘하는 것이 약간 뭐라고 찝긴 어렵지만 약간 묘한 문장의 뉘앙스로 긍정과 부정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매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이 바뀐 것이다. 라던가 이렇게 뭐라고 짚을 수는 없지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끼도록 뭐 제가 해석이 좀 들고요. 매일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일보 만만치 않게 되게 시장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매체인데 거기서는 건강가정 기본법을 고수한 게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이제 직설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매일경제는 뭐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런 얘기 굉장히 자주 해요. 뭐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도 가족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매일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재벌 집단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매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매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수라는 것이 뭐 국민일보 같은 보수도 있고 조선일보 같은 보수도 있고 매일경제 같은 보수도 있는 건데 국민일보 같은 어떤 가치의 지향이라든가 어떤 종교적 가치라든가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보수적의 도덕적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매체에서는 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뭐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뭐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든가 그런 걸 중시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입장이 또 다르다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좀 논의의 지형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생활동반자법이 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를 좀 스케치를 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생활동반자법을 만든다고 합의를 했을 때, 뭐 앞서서 정의에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졌던 문제들을 좀 하나씩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성애적인 관계만 같이 살 수 있느냐? 뭐 왜 비성애적인 관계를 꼭 인정을 해줘야 되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텔레비전 좀 자주 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거 이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시즌 3가 좀 끝났어요. 근데 시즌 3까지 나왔다는 건 좀 뭐 그래도 인기가 있었다는 거겠죠. 시즌 3가 되면서 약간 프로그램의 성격이 바뀌었는데 시즌 1 때 보면은 뭐 이분들 하나하나의 얼굴은 그러니까 이 성함은 몰라도 얼굴은 굉장히 낯익은 뭐 중년 이상의 여성 연예인들인데 뭐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해서 혼자 살게 된 어떤 뭐 여성 연예인들이 말 그대로 하나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그냥 밥 해먹고 뭐 텃밭 가꾸고 뭐 동네 시장에 장 보러 가고 그런 얘기가 다예요. 그런 얘기가 다 뭐 이건 리얼리티 예능인데 이게 원래는 토요일 아침 11시에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KBS 2도 아니고 KBS 1 가장 사실 좀 보수적인 매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를 이 또래에 혼자 사는 여성이 시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토요일날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 근데 뭐 약간 아침잠도 좀 없어지잖아요. 일어나서 밥도 먹고 빨래도 돌리고 청소도 돌렸는데 아직 10시, 11시밖에 안 됐어.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쟤네들은 나는 이제 할 게 없어. 토요일날인데 부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게 텔레비전밖에 없는데 텔레비전에서 쟤네들이 너무 즐거워 보여.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친밀성이란 무엇일까? 왜 토요일 아침 11시에 이 프로그램을 방송하게 됐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왜 어떤 시청자를 가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됐을까 생각했을 때 이 중장년 이상의 여성 1인 가구들이 어떤 친밀성을 요구하는가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7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이 가장 흔한 1인 가구 유형이라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생활동반자법 해. 근데 이성의 관계만 할 수 있어. 그럼 그분들이 드디어 모르는 남자의 팬티를 빨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사별한 지 10년이 됐는데 드디어 밥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기뻐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뭐 그 또래 남성 인구 비례가 안 맞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이분들의 욕망 자체가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인권의 문제, 다양성의 문제 그런 걸 떠나서 실제로 이 법이 필요한 사람들의 욕망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성애적 관계 한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 그래서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약간 뭐 부부들도 한 결혼한 지 몇 년 되면 쑥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정으로 산다, 뭐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뭐 그런 농담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뭐 성애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뭐 정서적인 필요도 있는 거고 경제적인 필요도 있는 거고 뭐 내가 어려울 때 보조를 받을 수 돌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가족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인데 그래서 성애적인 관계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만 이걸 필요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뭐 결혼이 아니라 생활동반자법을 만들 때까지도 성애적 관계를 유지하는 건 너무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좋아. 그러면은 뭐 오히려 반대로 비성애적 관계는 뭐 친구랑 사는 거 생활동반자를 한다고 해. 그래도 혼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혼인을 자꾸 해야지 혼인을 안 하면 혼인 제도 자체가 무너지고 가족이 붕괴할 수도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까? 그런 걸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 제가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동거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봤는데 27만 6천 건의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을 언제 사용을 많이 하냐면 물론 뭐 내가 오늘 콩나물 솥밥을 하고 싶은데 레시피를 모르겠어요. 그런 가벼운 질문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거기에 좀 다다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뭐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의료적 문제에서도 뭐 갑자기 어제부터 오른쪽 배가 쿡쿡쿡 쑤시는데 그러면은 그럼 병원에 가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사람들이 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네이버 지식인에 그걸 물어보고 있을까라고 하면 그만큼 또 우리 사회 전문가들 사실 뭐 의료적인 문제는 뭐 건강보험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보다 훨씬 장벽이 낮은데도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 뭐 동거 이런 걸 검색해 보면 뭐 가벼운 질문들도 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삼촌이 갑자기 죽었는데 혼인신고하지 않던 사실혼 관계에 동거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유족급여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느냐 뭐 질문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봉착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서까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혼인신고를 못하게 하고 있을까? 뭐 그만큼의 우리 사회에서 혼인신고라는 하나의 장벽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이렇게 노인 세대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회장님이 한 80대 되고 막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회장님을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꼬셔. 그럼 막 아들들이랑 그 여자랑 막 싸우죠. 막 그런 뭐 문제 때문에 사실 혼인신고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누굴 딱히 방해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첫 번째 결혼이 사별이든 이혼이든 종료한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이 감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물론 뭐 결혼을 한번 끝냈다면 혹은 뭐 내 인생의 배우자는 뭐 그 사람뿐이라는 감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상속관계가 복잡해진다던가 신분관계가 뭐 복잡해진다거나 굉장히 사실 거추장스럽거나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저분들은 노부부가 참 사이가 좋네 그런 경우들이 부부가 아니고 동거인인 경우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성인 할아버지들이 돈이 좀 있어요. 한 30억 있다고 해봅시다. 30억 이상 있는 할아버지들이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밥을 안 해요, 이분들은. 예, 평생 스스로 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밥을 해먹을 거라는 걸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예전 같으면 딸이나 뭐 며느리가 해줬겠지만 요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 또 이분들이 어떤 동거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는 이 시장들이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시장들이 있는데 옛날에 마담뚜 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마담뚜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는 데다가 요새는 그런 분들 통해서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어디 뭐 망원동에 뭐 김 회장님이 뭐 누구를 좀 찾는데 그러면 10살, 15살 차이 나는 뭐 여성분을 소개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분들이 같이 살게 됐다고 해봅시다.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이분들이 동거를 시작할 때 암묵적으로든 뭐 명시적으로든 어떤 약속을 할까요? 이 김 회장님이 뭐 박 여사라고 합시다. 박 여사한테 내가 죽기 전에 집 한 채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하겠죠. 근데 뭐 김 회장님은 박 여사한테 진짜 집을 해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박 여사 입장에서는 김 회장이 집을 안 해주고 죽어버리면 어떡하죠, 오늘 갑자기? 김 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집을 해주긴 해줄 건데 집만 받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뭐 평등한 관계나 뭐 권장할 만한 관계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관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대 남편을 간병을 했는데 뭐 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뭐 상속을 받지 제대로 못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사연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 오른쪽은 하나은행에서 2019년에 그래서 인생 동반자 신탁이라는 상품을 출시합니다. 일종의 뭐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이죠.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인데 뭐 두 분들이 계속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 뭐 김 회장님이 죽으면 박 여사한테 5억 준다. 그런 거를 하나은행에 맡겨둬라. 그럼 싸울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신탁이라는 것은 뭐 약속을 한 거지만 그 재산상 명의가 하나은행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됐을 때 이게 상속법상의 대상이 되느냐 상속 유류분의 대상이 되느냐가 좀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법원의 판결은 그것도 뭐 형식적으로만 소유주를 바꾼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생 동반자 신탁이라는 거는 뭐 이걸 현행 상속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상속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제대로 못 팔고 있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은행에서 그걸 몰랐을까? 이게 신탁법상으로 좀 신탁법이나 민법의 상속법상으로 애매하다라는 걸 모르고 이 상품을 판매를 시작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뭐 저희보다 뭐 신탁과 상속의 문제에 훨씬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많이 계실 텐데 상품을 출시할 때 그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출시해서 이 시장을 선점해야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왜 뭐 은행 가면은 우린 돈 빌려 갈 때 이렇게 앉고 은행 안쪽에 보면 이렇게 앉는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앉는 자리에서 고민을 하시는 그 프레스티지석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맨날 와서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하는 고민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봉착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자, 그럼 영상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아유, 꿈에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얼떡 있는 옆에 누워있는 것 같아서 찔러버린다니까. 그래 바로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아, 죽었구나. 간호사들이 한 10명, 10명 정도 막 쫓아올라오는 거예요. 딱 직감적으로, 아, 이건 뭔 일이다. 내가 막 들어가 문 열려있길래 들어가서 봤더니 또 심폐소생술 오고 있더라고요. 20분 만에 안 일어나면 법적으로 이건 사망으로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돌아가시게 할 거면은 성형을 해라. 상일로 잡아놓고 화장을 하려고 내가 별실까지 저기까지 다 얻어가지고 음식까지 또 다 시켰어요. 손을 맞으려고. 그랬는데 저기 서류가 돼 있다고. 동거인으로 돼 있다고. 장례식장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사실혼이라는 그것 때문에 수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손을 못 대는 거죠. 안 되면 못 내준다 이거죠. 시신을요. 그냥 남이 잡느냐. 이 서류상. 이거 보면은 이제 이 사진 제가 아까 저기 한데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 파주 가서 지금 무용부자로 돼 있는 거죠. 감담했죠.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뭐한 건지 이제 내가 알지를 못했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응? 했죠.
어떡하죠? 열어주질 않는데요. 딱 한 번 본대요. 1년에 한 번.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는 10년 후에 250명 그날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못해줬다는 거. 마음이라고.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해줄 수 있었다는 그걸 못해줬다는 거. 그런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려줄 게 없고 상속할 게 없으면 뭐 법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법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또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순간까지도 가족으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제 기본적인 존엄의 문제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분들은 제가 뭐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취재한 기자한테 들으니까 이 남자분이 젊었을 때 좀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뭐 해결하지 않는 그런 채무가 있었는데 추심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물론 오래됐기 때문에 다 소멸된 채권이겠지만 뭐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 뭐 그것들을 혼인 신고를 굳이 안 하고 계속 평생을 살아왔지만 뭐 최종적으로 뭐 존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부 법이 바뀌어서 뭐 무연고자가 뭐 유언을 남기면 유언에 따라서 뭐 장례식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라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장사법을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 시신을 누가 인수할 수 있는 거에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뭐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뭐 순위가 쭉 있고 뭐 10몇 위에 사실상 뭐 시신을 관리하는 자, 뭐 그런 순위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는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순위를 어긋나서 이제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굉장히 친하고 뭐 딱히 이거를 시신을 빼돌려서 나쁜 데 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지만 뭐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법을 개정하긴 했지만 아직도 좀 많은 한계가 있다. 내가 생전에 무연고자로 처리될 걸 이미 알고 유언을 남겨서 뭐 저는 무연고자인데 뭐 누구 뭐 임범기 선배가 나를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기는 사람들이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긴 한데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생활동반자법이 특히 우리 헌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연은 많이 봤습니다. 사연은 넘어갈게요. 우리 사회 행복추구권이라고 있는데 행복추구권에는 자기운명 결정권이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헌법재판소의 해석입니다. 근데 자기 운명 결정권을 말 그대로 내 운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인데 이 자기 운명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89년도에 이미 헌법재판소의 뭐 한자가 그 뒤로도 많이 인용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제 87년 개헌과 함께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80년대에 나온 판결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 수도 적고 뭐 굉장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혼인 외의 방식으로 가족을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좀 그런 사회적 상상력도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혼인 외의 방식으로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혼인의 자유와 상대방을 결정할 자유가 헌법적 권리라면은 혼인의 자유를 넘어서 내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도 뭐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행복추구권에서 기인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이 동거 뭐 인정할게. 근데 그게 또 제도까지 만들어 그냥 뭐 같이 살고 싶으면 같이 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가족이냐 늘 정치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뭐 동성동본 혼인 금지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90년대 노래 보면 막
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는 뭐 동성 동본이라던가 그런 뭐 동성 동본을 뭐 힘들어하는 연인도 있었고, 아니 막 자살하는 사건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가족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진 법적 정치적 투쟁의 일부라고 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는 예전에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못했어요. 이 타인종, 이게 주마다 조금 상이하긴 했지만, 어떤 주에서는 인종 간 혼인을 금지하는 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이런 투쟁 속에 해결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논쟁이죠. 동성결혼 같은 문제도 결국 이런 헌법적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투쟁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라는 것들을 해야 되고, 계속 제가 이걸 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에게 차별을 금지할 것인가, 누구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는 좀 범주가 사실 필요한 문제거든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굽네 치킨을 드셨다고 보도가 나왔던데, 굽네 치킨이 체해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동거를 다 인정하겠어 라고 하셨다고, 내일부터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그러면 네이버 카페 피터팬의 부동산 구하기, 좋은 집 구하기. 그런데 저랑 같이 동거 맺어서 어디 임대주택 들어가실 분, 행복주택 들어가실 분,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들까지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까지 사회복지 혜택이나 한정된 권리를 나눠줄 것인가에서는 결국은 범주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범주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오히려 이런 사회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문제에서 좀 힘이 없을 수도 있고, 특히 가령 요새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계속 저출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혼 부부에게까지 이런저런 권리를 인정한다. 사실혼 부부에게까지 난임 치료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내가 굳이 사실혼인 걸 인정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럼 사실혼은 누군데? 그건 난임이라는 건 어쨌든 둘 사이에 애를 낳기로 결정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겠지만, 이것저것 사실혼 부부한테도 임대주택을 주겠다? 그런 거에서 사실혼의 문제가 뭔지 계속 도돌이표 같은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범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정치적 투쟁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미 많이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을 좀 정규직화해 주는 거다.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로, 앞에서 말한 대로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혼인 밖에서 자기의 친밀성들을 실천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좀 안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안착하도록 하는 법이라면 생활동반자법을 그렇게 급진적인 법이라고만 볼 수 있느냐. 저는 사람들이 같이 살도록 하고, 같이 살고 그것들을 좀 장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서로를 돌보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동반자법을 저는 동성애 문제와 특별히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이게 동성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잠깐 변명을 해보자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생활동반자법이란 건 성정체성, 성별이나 성애적 관계 여부랑은 무관한 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이렇게 우리가 도려내듯이 동성 커플은 안 되라고 도려내는 입법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 동성애를 혐오하는 분들은 방법만 있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안 주고 싶을 거예요. 그쵸? 그건 그냥 싫어하는 건데, 우리가 보편적 입법을 할 때 그 문제를 배제하면서 입법을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자꾸 그 문제가 부각되면서 우리가 보편적인 권리를 위한 법들이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이 입법이 안 되는 것들이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서 꼭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혼인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혼인의 가장 기본은 상속과 신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동반자 신분이라는 건 상징적 신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글로벌화된 시대에서 그것에도 국적이나 영주권의 문제,
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뭐 양육급 어떤 이 사람의 자식이나 이 사람의 부모와의 또 맞는 법적인 신분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생활동반자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동성혼은 좀 별개의 논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문제가 엉키면서 좀 입법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동성혼 논쟁을 좀 제대로 하는 게 이 생활동반자법에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하는 편입니다. 사실 법안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긴 했지만 법안을 간략하게만 보면요, 이건 제 책 4부에 있는 내용인데 법안의 형태로 실천은 않았지만 제가 책을 쓸 때 굉장히 좀 고민했던 게 이거를 당장 입법할 수 있는 수준의 완성된 법안을 포함시켜야겠다. 왜냐하면 그냥 뭐 추상적이고 좋은 얘기들은 뭐 연구자들도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활동가들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입법 영역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입법에 부딪힐 수 있는 논쟁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었는데 뭐 그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논의 하나의 스탠다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좀 자세히 적었는데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용해인 의원과는 한 90% 정도는 저의 안과 같고 10% 정도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입양의 문제라던가 용해인 의원안이 제가 제안한 것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방식으로 권리를 많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뭐 조금 상이한데 한 95% 정도는 갖고 제가 이제 진선미원실에서 만들었던 법안을 사실 뭐 거의 초안으로 쓰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같긴 같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뭐 일단 합의하에 당연히 만들 수 있는데 혼인에도 우리가 동거 부양의 의무가 있고 그거는 배타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어서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면서 맺을 수 있다라고 봤고요. 뭐 주거권의 문제, 뭐 피부양자의 문제는 뭐 설명 길게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피부양자 얼마 전에도 종합소득세에 뭐 그런 게 있었죠. 저는 벌이가 마땅하지 않아서 많이 내진 않았는데요. 뭐 소득세 인적공제의 문제라던가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문제, 지금 뭐 앞에서 말했던 동성부부의 사례도 이 문제와 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함께 살 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돌봄 휴직이나 돌봄 휴가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잘 안 쓰이고 그냥 애가 아프면 연가를 옛날에는 좀 보통 많이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좀 우리가 뭐 쉬게 되거나 뭐 강제적으로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게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쉬는 것도 아닌데 내 연가 써야 돼 그러면서 사실상 조금 잘 안 쓰이던 돌봄 휴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뭐 동거 부양하는 관계에서는 뭐 생활 동반자라도 그런 걸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결정권의 문제도 이 당사자들이 다 하나같이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인간에게 근원적인 불안이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뭐 발견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근원적인 불안과 사실 좀 연결된 문제여서 뭐 의료결정권에서 문제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명치료도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몇 년 전에 입법화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연명치료는 내가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그러면 모든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생활동반자에 좀 들어갈 구석이 있다라고 봤고요. 해소와 관련해서 또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합의하면 당연히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에서도 유책주의가 있고 파탄주의가 이혼에 관련해서 있는데 유책주의라는 거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신청할 수 없는 게 이제 유책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뭐 SK 최태원 회장님이나 뭐 홍상수 감독님 같은 분들은 누가 봐도 저 결혼은 파탄이 났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이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걸 유책주의라고 하는데 파탄주의는 봐서 그렇다고 내가 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들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렇게 본다는 법적인 입장에서 네가 잘못한 거는 뭐 돈으로든 책임을 져라.
그래서 이제 무슨 헐리우드 스타 같은 경우는 막 수천억의 위자료를 내고 이혼을 했다. 뭐 그런 그런 것들을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파탄주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생활동반자법은 기본적으로 좀 일방적 해소가 가능하되,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측면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사실 모든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긴 있죠. 위자료를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민사상 채권 계약이나 뭐 어떤 뭐 용역 계약 같은 걸 맺더라도,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위탁 받았는데 너무 일어나기 싫어서 서 교수님한테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뭐 어쩌겠어요. 그럼 그럼 내가 이렇게 다 불러놨는데 네가 뭐 나한테 50만 원을 줘라고 하는 민사상의 책임을 묻을 수 있겠지만, 뭐 계약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앉혀서 뭐 강의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어떤 식으로 민사적 계약은 다 일방적 파기가 대부분은 가능한데, 뭐 보호의 필요가 있는 뭐 근로계약이라던가 뭐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뭐 조금 보호 조항이 있기는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민사계약이랑은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재산 분할에서도, 그러니까 뭐 특히 이 동거에서는 공동 형성 재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도 주로 여성이 하던 이런 간의 노동들을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인정하는 것이 이혼법의 발전 역사였는데, 그것들이 이제 법 외에 있으면 그것들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뉴스를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한 몇 년 전부터 동거녀 사례, 그런 게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동거가 가정폭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제때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막 살인사건까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가정폭력 문제는 그랬기 때문에 가정폭력 뭐 처벌법의 특례 조항들을 많이 둬서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사실 이상한 법이에요. 가정폭력 처벌법이란 건 굉장히 예외적인 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제가 막 오늘 뒤풀이를 하다가 범경한테 맞았어 라고 신고를 한다는 것만으로 윤범기 씨를 어떤 뭐 접근 금지를 시키거나 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이걸 가정폭력 문제에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신고 잘 됐으니까 집에 가서 절차를 기다리세요 하면은 가정폭력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가정폭력이라는 건 신고만 들어와도 어떤 즉시적인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 같은 거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 배우자, 뭐 전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전 배우자의 부모,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형사법의 원칙을 좀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거인들은 하나도 여기서 보장을 못 받게 되고,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뭐 좀 편견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원 가족한테 내가 동거남한테 맞았어, 엄마 나 좀 도와줘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경찰한테 가서 저 동거하고 있는데 안 됐어요, 뭐 직장 동료한테 나 동거 중인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력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가정폭력의 문제가 제때 해결이 안 되고 극단적인 사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제보 받았던 것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동거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자기를 때리니까 어떻게 여성분이 도망쳐서 나온 거죠. 도망쳐서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셋집이 자기 명인 거예요. 여성분의 명의. 이거 돈도 자기 돈이야. 그게 전 재산인데,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 남자가 나가야 이 집을 전세금을 빼줄 수 있잖아요. 그 여자가 불쌍하다고 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랑 가서 어떤 뭐 쇼부를 봐서 뭐 화해를 해서 같이 살든, 아니 뭐 남자를 내쫓아서 전세금을 받아내든 해야 되는데, 이거저도 쉬운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명의로 된 전세집을 두고도 갈 데가 없어서 막 뭐 여기저기 막 숙박시설 같은 데를 전전하거나 고시원에 살거나, 그런데 마땅한 해결책이 사실 좀 없는, 물론 뭐 주거침입이나 그런 문제로 형사 고소를 해서 이제 어떻게 뭐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재산적인 상황, 신체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수준에서 전혀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장례를 치를 권리는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생활동반자법을 찬성하시는 사람들도 생활동반자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무게를 갖춰야 되는가라는 것은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가령 동성혼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동성혼으로 생활동반자법을 거의 기대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수준으로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동성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의 문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뭐 입양이나 양육에서의 보호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닌데 그냥 뭐 나는 뭐 늙어서 뭐 동성 친구들끼리 한 5년, 10년 내가 뭐 요양원 들어가거나 아예 거동을 못할 때까지 좀 재밌게 살다가 뭐 서로 부담 안 되게 뭐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상속의 문제가 현행 민법에 규정한 대로 자동적으로 혈연 가족이랑 똑같이 발생하면 이걸 오히려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노인 1인 가구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노인 1인 가구들이 동성간이건 이성간이건 같이 살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상속의 문제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뭐 물론 논쟁을 해야 되는 측면이라고는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현행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상속법 자체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조항이 올라가 있어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서 뭐 그것 자체도 논쟁거리가 좀 있지만, 뭐 민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상 상속법을 생활동반자법에서 상속을 따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 이 사람들이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택임대차의 승계권을 보장한다던가 아니면 뭐 공동형성 재산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증여세를 일부, 지금도 부부 사이에서는 증여세 면제 구간이 꽤 크게 있잖아요. 그럼 뭐 부부 사이 증여세 면제 구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몇 년 이상 공동형성 재산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을 살았다면 일정 정도 뭐 증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대안적인 입법들도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생활동반자법이랑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치학자이자 법학자는 제도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감정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립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이 국민들을 어떠한 감정으로 대할 것인가라는 것이 제도가 담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뭐 저는 이제 84년생인데 저 때만 해도 뭐 내 형제야, 5형제야, 뭐 형제가 5명이야. 그러면은 뭐 저보다 더 이제 윗세대들은 더 했겠지만 뭐 거짓거를 못 면한다. 너 지나면 이제 뭐 집안도 가난해지고 나라도 가난해진다. 그런 평가를 들었는데, 그 뒤로 한 40년, 50년이 흐른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얘를 5명 낳았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지자체장이 와서 막 기념사진을 주고 막 몇 억씩 주고, 운이 좋으면 유퀴즈에 나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애를 5명을 낳는다는 나의 친밀성의 실천은 바뀐 것이 없는 거죠. 그럼 무엇이 바뀌었느냐? 그럼 한국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인구 구조가 무엇이냐라는 한국 사회 발전 단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위는 가만히 있는데 이 스탠다드가 옮겨가다 보니까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5명 낳는 거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네가 지금 한국 사회에 적합한 친밀성의 실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뭐 쉽게 모욕하고 쉽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뭐 근대화를 해야 되고 뭐 선진국으로 가야 되고 그런 시기에는 그런 식으로 설득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설득이 지금 먹히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선택을 뭐 국가가 보장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뭐 가족 정책이나 사회 복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이냐, 정말 나라에서 필요한 나라의 필요에 따라 국민들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지금 필요한 민주주의 단계냐, 국민들의 실천을 나라가 다양하게 보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단계이냐라는 질문과도 좀 연계되어 있지 않나, 좀 큰 얘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게 설명하고 싶은데 사실 별 게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진선미 의원이랑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혼인신고를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셨는데, 그 초선 의원일 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오랫동안 동거
생활이원 동거 관계를 유지해 오셨는데 사실혼 관계죠. 결혼식까지 하셨으니까. 근데 호주제 폐지 변호사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뭐 남성 호주 중심의 결혼에 반대한다 그런 의미로 혼인 신고를 안 하시다가 근데 뭐 그 두 분 사이에서 딱 혼인 신고를 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유지돼 온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초선 의원 때 이제 이 공직자들은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 신고가 의도치 않은 효과가 이 사람의 가족 관계를 다 드러내도록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뭐 같이 사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뭐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다가 뭐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조금 우리가 이거를 평소 갖고 있던 고민을 하는 걸로 고민을 좀 펼쳐낼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자. 좀 막연한 지시가 있었는데 뭐 저도 이제 뭐 박스법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했는데 제가 이제 뭐 되게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킨 일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시킨 일을 열심히 하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장기적인 프로젝트 조금 더 조건이 만들어지면 입법을 하자 뭐 계속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제가 이걸 올해 저도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막 올해 저의 프로젝트 이걸로 막 첫 책도 내고 막 그렇게 될 거라고는 뭐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한국사에 이제 필요한 법이고 뭐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프로젝트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뭐 뒤에 질문과 연관된 대로 이게 굉장히 즉자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이걸 충분히 이걸 붙잡고 사람들한테 생활동반자법 이런 건데 이게 이래서 필요하고 설명할 기회가 없이 이거 동성혼이랑 무관해요 막 그 하다가 맨날 아니야 막 그런 얘기밖에 못하고 하니까 제가 뭐 만들어 놓은 법안이나 논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뭐 그러다가 그럼 이거 책으로 좀 한번 써보자 뭐 그런 얘기가 돼서 이제 책으로 쓰게 됐고 뭐 때마침 사회적으로도 뭐 제 책에 뭐 아주 사소한 영향을 끼쳤겠지만 뭐 또 많이 화두가 돼서 뭐 계속 뭐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뭐 강의엔 싫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 본회의에서 아주 짧게 뭐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정확한 워딩은 시작하겠습니다 했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이제 원내대표 연설을 하면서 조금 더 상대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민주당 내에서도 한번 세게 던지려고 간을 보다가 이제 뭐 원내대표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뭔가 공세적으로 아젠다를 던지기가 좀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 보니까 약간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 용해인 의원이 먼저 어떻게 보면 뭐 선수를 쳤다 뭐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뭐 이게 뭐 법안의 내용과 별개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도 수세에 몰려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선거 전략이 더 수세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획기적으로 공세적이 될 수도 있는 오히려 굉장히 평시의 전략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것이 사실 어떤 식으로 선거 전략이 나올지는 모르고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 보신을 중심으로 하면서 뭐 검찰개혁이나 그런 논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풀까라는 고민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기본소득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 성장을 해본 성공의 경험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지금은 약간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화끈함이 좀 있는 분이셔서 공세적인 아젠다를 던지고 싶은 욕심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젠다가 마땅하게 뭐가 잡히지도 않고 자기가 이제 당을 이렇게 좀 100% 휘어잡지를 못하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걸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생활동반자법에 관심이 있으신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선거 전략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조금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상황인데 앞서 말한 대로 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게 꼭 개인의 권리나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장의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법이라서 생각보다는 빨리 입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좀 들었습니다. 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 동성혼에 대한 반대를 좀 무시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무시한다는 건 그분들이 뭐 입장을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필요들,
발굴하고 그 노인 심각한 어떤 노인 빈곤의 문제라던가 노인의 고독의 문제라던가 어떤 저출생의 문제라던가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서 이것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이거 굉장히 부수적인 문제, 부차적이고 핵심 논제에서 벗어나 있는 논쟁이라는 걸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령 통계마다 또 젊은 여론조사도 다르겠지만 사람들한테 동성애자를 좋아하냐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은 어쩌면 과반의 사람들은 더 싫어한다고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질문을 약간 바꿔서 100만 원 받기 대 동성애 좋아하기 그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100만 원 받는다고 선택한 사람이 월등히 많겠죠. 사실 동성애 성소수자들을 격렬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싫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시민들한테 절박한 문제냐? 전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보통의 시민들의 입장에서 동성혼을 하건 동성애자들이 하건 그냥 보기 싫을 수는 있는데 그냥 눈살 한번 찌푸리고 넘어가는 문제지 그거를 내가 격렬하게 집회라도 한번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서민의 삶을 어떻게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그래서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이 법은 못해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잘못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한 대로 생활동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인권 입법들이나 권리에 대한 입법이 동성애라는 문제 때문에 막혀 있는데, 가령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조원진 의원이 인권위원회법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인권위원회 성폭력 관련한 조사위를 둔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조원진 의원 태극기를 선동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동성애 혐오 세력이 항의를 해서 그 법을 철회하셨어요. 조원진 의원 입법에도 철회를 요구하는, 사실 인권위의 성폭력 특위라는 게 동성애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인권이라는 아젠다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그것들의 응답을 해주면 사실 끝도 없는데 약간 좀 논쟁 구도를 바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성애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건 좀 게으르죠. 정치인으로서 게으르고 좀 나쁜 정치라는 생각. 그냥 어쨌든 정치라는 게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를 정치인도 같이 싫어할 수는 있겠는데 그거를 그렇게밖에 돌파를 못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진선미 의원도 20대 19대 때 이제 준비를 했다 못하고 그럼 20대 때 발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여당이라서 좀 못하게 된 것도 있어요. 여당이 돼서 여당의 재선 의원이 곧 이제 진선미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 되면서 이 사람이 입법을 하면 진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자유롭게 지금 사실 용해인 의원이 입법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책임지고 네가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문제 제기를 했고 좋은 발의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지 그럼 하나보다라고 생각하기 잘 안 들잖아요. 사실 19대 때 진선미 의원이 지금 용해인 의원 같은 포지션으로 좀 자유롭게 구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여당 중진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어려웠던 것들이 있고, 민주당이 왜 검수완박 같은 문제는 그렇게 여론에 어긋나면서도 입법을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못하는지는 제 다음 책의 주제거든요. 8월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제가 혹시 그때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간단한 문제 이렇게 한두 단어로 이렇게 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민주당의 대표관 혹은 민주당을 현재 주력으로 있는 86들의 대표관이나 국민 간의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평소에 하는데 오늘 논의랑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잘해야겠죠. 외국 사례는 저보다 이제 장순 선생님이나 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건 이제 프랑스 팍스가 1999년에 도입된 게 대표적일 텐데요. 근데 유사한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말씀하신 덴마크, 핀란드, 유럽에서는 들었고 미국에서도 이제 주별로 비슷한 권리를 하고 있고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훨씬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라서 도에 따라서 이제 동거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있어서 완전히 똑같은 제도가 뭐냐고 물어보긴 좀 어려운데
다른데 저는 이제 뭐 유사점을 하고 이제 프랑스 팍스랑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팍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성애적인 커플들의 요구에서 이제 입법을 시작한 법인데 그게 이제 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지금은 좀 더 다양한 관계를 포괄하는 법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의 형태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커플들의 사회적 인정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뭐 심각한 돌봄의 공백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시급하게 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커플에 관한 입법이라기보다는 뭐 돌봄에 대한 입법에 좀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뭐 외국 사례들은 뭐 굉장히 사실 뭐 이미 많이 있던데 한국적 맥락에서 또 도입되는 거는 다 아예 또 새로운 논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족 제도와 결부되어 있는 어떤 사회복지 제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뭐 위장이혼을 할 정도로 아주 조금의 급여 1, 20만 원 차이 때문에 뭐 생계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동반자법이 맞는 키라기보다는 생활동반자는 어떻게 보면 가족의 틀을 더 강화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혈연, 그 돌봄 책임, 법적인 관계, 뭐 그런 것까지가 다 예전에는 하나로 뭉쳐 있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온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점차 근데 사람들이 혈연은 혈연이고 돌봄은 돌봄이고 법은 법이고 막 그런 식의 뭐 뜯어놓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동반자법 논쟁을 하면서 이런 가족에 너무 지나치게 결부되어 있는 사회복지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좀 별도의 논쟁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제 책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좀 지나치게 무거운 것,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생활동반자 입법은 사실 좀 같이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도의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싼 거, 물리적 비용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가족이 되고 내가 애를 낳는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하다못해 뭐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자식이 돼서 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것들이 너무 과도하고 양육만 하더라도 지금 뭐 애를 생존시켜 놓는 것이 나의 양육 책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부모들은 별로 없잖아요. 애를 낳으면 얘가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내놓을 수 있으면서 완성된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모든 경우가 성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무책임하게 애를 낳고 반개하는 것도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애에 대해서 해야 되는 책임이 너무 리스키하다. 애를 낳는 것 자체가 좀 도박적인 성격이 있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안 낳는 거라서 저는 이제 뭐 아까 장성 선생님에 대한 대답과 마찬가지로 좀 가족 생활을 대충 해도 그러니까 뭐 가족 생활 대충 한다는 게 막 맨날 일도 안 하고 술 먹고 막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이 사람에 대한 뭐 이 사람을 애정하고 이 사람에 대한 생존에 대한 책임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뭐 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한 고민이랑 같이 가야지 생활동반자법이란 디테일한 입법 하나만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들까지 좀 해서 이제 뭐 이혼도 뭐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늘어나는 것 자체는 좀 가치의 문제인 게 뭐 제도가 굉장히 강고하다고 사람들이 안 헤어지는 건 사실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제도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가치를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두느냐, 내가 정말 매 순간 충실한 관계, 내가 해소할 수 있지만 해소를 하지 않고 이 사람과의 합의와 약속을 지켜나가는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냐, 아니면 뭐 제도적 강제를 둬서라도 뭐 관계가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얼만큼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뭐 조금 문제가 있을 때도 이 제도적인 압박 때문에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거냐,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전자에 가까워서
결혼을 제도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개개인 행복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되는가 조금 그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